정비법에서 조합 설립 취지나 조합 설립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 그러면 자, 여러분 일단 정비법에서 조합이 나오면은 저 기본적인 그 기초 틀을 먼저 잡는 걸 항상. 자, 우리 6가지 정비사업 중에서 조합을 한다 그러면은 민간인이 못하는 사업 툴을 빼야 되죠. 어떤 거? 개선사업과 관리사업 빼고, 개선사업과 관리사업 민간인이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렇게 틀을 먼저 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비법에서는 정비조합 만들기 전에 추진을 구성하는데 요거만큼 추진을 구성 안 한다. 작은 사업이라. 바로 그 대신 추진을 구성 안 하는 대신에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이 좀 더 세다. 그래서 4가지로 출발을 하시되 재건축은 제일 원래 예외를 인정했던 것이고, 조합 파트에서는 요것도 추가적으로 예외가 되는 거예요. 추진을 구성 안 하는 대신에 좀 더 세다. 그래서 결국 원칙이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이고 예외가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되는 이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설립인가 단계에서도 여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 원칙 인정하는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는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이,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부터 먼저 나가죠. 소유자 면적 나가는데 요 동의요건이 4.3,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4.3.1 카운트 토론했던 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요거보다 좀 더 세다 했으니까 5.4.3이 했던 거잖아요. 5.4.3이 5분의 4가 법에서는 10분의 8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10분의 8, 3분의 2. 재건축은 단지 안에서, 밖이랑 다르죠? 단지 안에서는 단지 전체 4분의 3, 4분의 3, 4, 3, 4, 3 동별론 소유자 과반수. 단지 밖에서는 4, 3, 3이 나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해도 조합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조합원에서도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사업만 개발법처럼 토지 등 소유자 이기만 하면 당연조합원이 된다. 그런데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동의한 사람만 된다. 이것도 이 구조잖아. 그래서 동의한 사람만 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물건 취득과 관련해서 매도 청구랑 연결되는 것도 요2 사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도 이런 구조는 있어요. 예를 들어 관리처분기 할 때 어차피 관리처분 작성 기준 중에 주택 주는 기준도 이따 문제 나오니까. 자, 우리 관리처분기 기준 중에서 주택 줄 때 기준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한 사람이 여러 토지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다. 주택은 하나 주는 게 원칙. 근데 반대로 2인 이상의 여러 주택 여러 토지를 하나의 토지를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했다라면, 공유했을 때는 항상 한 주택만이죠. 예외도 없잖아요. 이거는 한 주택 주면 지분대로 가져가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주택 주는 게 원칙이지만 일반적인 정비사업에 관련된 일반적 예가 2주택 주는 거 있잖아. 능력되는 범위 내에서 종전 재산 범위 또는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줄 수 있다. 이건 모든 정비사업에서. 근데 2주택 중에 하나는 반드시 60이하짜리 소형이라는 거. 그리고 60이하로 공급받은 한 주택은 3년간 전매 제한에 걸리면서 3년 동안 최소 서민들에서 써라. 그런 취지였잖아. 그런데 나머지는 또 이 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재건축에 대한 예외는 재건축 사업이 과밀 억적 원역 수도권의 과밀 억적 원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과밀 억적 원역이면서 투기개발지구가 아닌 곳이다. 그러면 세 주택까지. 과밀 억적 원역이 아닌 곳에서 재건축은 소유한 주택 수만큼,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세 주택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둘에 대한 예도 인정되잖아. 이런 식의 구조, 기본 구조. 그래서 1번이 가로주택 정비조합을 설립할 때는 추진원회 구성 안 한다라는 거 맞고요. 토지등 소유가 10분의 9 이게 틀렸죠? 10분의 8 이상 및 면적 3분의 1에 대해 5, 4, 3이 10분의 8, 3분의 2. 그래서 설립인가 신청하는 거. 그게 틀렸습니다. 이번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면 운영구장과 위원장을 포함한, 자, 우리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이라는 거 맞고, 동의는 준비단체 불가하니까 과반수 동의라는 것도 맞고, 시장소 승인 얻는 것까지 맞습니다. 3번의 추진위원회는 여러 가지 준비 업무를 하게 돼 있죠. 정비사업 전문관리자 선정하는 거, 계략적인 시행기획서 작성 등. 계략적인이죠. 정식 시행기획서는 시행자로서 조합이 만드는 것이라 준비 업무 할 수 있다.
4번에 재개발사업의 추진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 재개발이니까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함께 4, 3, 2, 1 그 동의를 나타내는 거 맞고요. 제가 지금 4, 3, 2라고 숫자만 지금 얘기하고 말았지만 요거를 또는 그러면 틀리죠? 그냥 맞게 돼 있고 그냥. 5번에 추진에는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자, 창립총회는 일반 총회랑 달리 조합 창립을 위한 총회니까 조합이 하는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조합 만들기 전에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창립 총회는 설립인과 동의를 받은 후 설립인과 신청하기 전에 개최하라. 자, 우리 창립총회에서 하는 일이 조합의 뼈대를 잡는 거. 정관, 조합의 약속인 정관을 확정하고 대의원 선임하고 임원 선임하는 이런 핵심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 갖춰놓고 나서 설립인가 신청 들어가라. 그래서 설립인가 신청 전에 하되 설립인가 동의는 받고 나서 그 사이에 하는 겁니다. 맞게 돼 있고요. 23번에 정비사업에 따른 소유권 이전고시에 대한 설정 옳지 않은 것. 소유권 이전고시가 딱 나오게 되면은 그 구조. 정비부서는 소유권이 넘어간다.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날 넘어갔을 때 동시에 기타 권리 무엇이 넘어가느냐. 이 구조죠. 기타 권리 중에서는 등기된 권리와 주택임대차 보호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두 가지가 넘어간다라고 했던 거. 그 구조 떠올리셔야 돼. 그럼 1번에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가 있다. 전체 공사 끝났으니까 바로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측량된 결과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 분할했으면은 관리처분의 정황사항을 부장받아에게 통지하고 그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 순서죠. 이번에 시행자는 소유권을 이전한 때는 그 내용을 고시하라. 이게 소유권 이전 고시고 고시가 되면 그 다음날 소유권은 넘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에 시장에서 보고하는 것까지. 3번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종전의 토지나 건축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에 하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전업체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하나여 때문에 틀린 거예요. 하나여 때문에. 등기된 권리만 넘어가는 건 아니죠.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여가 빠졌다. 즉 등기된 권리는 이렇게 하면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하나여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4번에 따라서 보통의 채권적 임차권과 지역권, 유치권, 질권은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임차권이 이전되려면 등기되는 권리로서 등기가 됐을 때 아니면 대항력을 갖춰야 이전되지. 그래도 저는 보통 임차권이 이전되지 않는 거예요. 보통의 임차권이 환지에서는 넘어갔잖아. 개발상 환지에서는 넘어갔죠. 여기는 안 넘어갑니다. 지역권은 등기되는 권리지만 성질상 안 넘어간다 그랬고 유치권, 질권은 물권이지만 등기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예로서. 그 다음에 5번은 살짝 보시면 되는 거. 자, 대전하고 중을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 당사자에게 분양하는 대전업소는 개발법상 정확하게는 환지 아니지만 환지처럼 보겠다는 거예요. 환지도 당사자에게 주는 것이라 비슷한 관련 규정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전하고 중물은 개발법상 보류지 또는 채비지로, 보류지는 보류지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것은 채비지 아니지만 채비지처럼 보겠다. 채비지도 일반에게 시행자가 넘겨줄 때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24번은요.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할 때 그 주택의 공급 기준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거라서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인 이상이 1주택 1토지를 공유했다. 1주택만 공급한다. 이건 만이지만 맞습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아닌 과밀역적 원역이에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서 과밀역적 원역 안에 위치하는 재건축이다. 그러면은 세 주택의 한도라는 거 그 얘기잖아요. 이게 만약에 과밀역적이 아닌 곳에 있는 재건축이라면은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하실 때 이렇게 예외가 인정이 되겠죠. 4번은 가로대 정비사업에 대한 예외, 세 주택까지 줄 수 있다라는 예외. 4번은 분양대금을 종전에 취하는 주로 가격 범위에서 이 가격이 안 되면 이제 그 면적 범위에서도 가능하잖아.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표현해 놓고요. 두 주택 줄 수 있고 그 중에 한 주택은 반드시 60 이하라는 거 제대로 표현돼 있어요. 이거 80 이하 바꿔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정부에서 소형은 60 이하예요. 5번의 사의 경우 60 이하로 공급받은 한 주택은 소유권이 정지 다음 날로부터 3년간 전매할 수 없다. 그래야 되는 거죠. 이거 5년이 틀린 것이고. 25번은 건축을 제외하는 공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것도 종종 틀리시더라고 이 문제를. 요거는 그래도 아까 2개월 전에 한 거에 비하면 요거는 약 한 달 내지는 3주 전에 한 거라 좀 더 생각이 날 거라 생각해서 난이도를 높여봤어요. 그랬더니만 또 막 틀려.
2회 때는 그렇게 난이도 안 높일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공작물이 나왔습니다. 공작물이 나오면 여러분, 공작물 하면은 건축물이 아닌 걸 전제로 해서 최대 큰 게 신고라고 했죠. 그죠? 큰 거 따질 때가 2, 4, 6, 8m 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6m고 2m 넘는 게 담장 옹벽이 2m 넘는 거고 4, 광, 8, 고 광고판 가구탑이 4m 넘는 거, 8m 넘는 게 고가수죠. 그리고 새로 신든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는 5m 넘는 거, 오나이 태양 이렇게 했던 거. 그것 때문에 그냥 일본을 막 찍으셨더라고 그냥. 그리고 지하 대표는 30제곱미터를 넘는 것도 있지만 유일하게 이하짜리 있죠. 유일하게 이하짜리 8m 이하의 기계식, 철골, 조립식, 수전화, 외벽이 없는 거. 그러면 높이 6m의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하라. 지금 구체적인 숫자 6m짜리를 물었어요. 범위를 물은 게 아니고, 제가 구체적 숫자가 나면 그 범위에 속하는지를 보라 그랬고, 범위는 범위로 파악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훈련용으로 그냥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6m짜리 태양에너지 발전소, 태양에너지는 5m 넘을 때 신고죠. 6m랑 5m 넘는 것에 딱 속하네. 그러니까 맞는 거라고 이게. 근데 보통 이거를 나중에 제가 따라 나가면서 해설을 해보니까 오나이 태양 해갖고 그냥 얼른 이거 찍었다고. 정확히 보고 해야지. 2번처럼 높이 6m를 넘는 이렇게 범위로 물어보면 범위로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범위잖아. 높이 6m를 넘는 통신 철탑은 주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축조 신고해야 된다. 자, 굴뚝, 장식탑, 기념탑이라든지 운동설한 철탑이라든지 통신 철탑은 주상에 설치하는 게 전제되어 있지만 요게다 제일 많은 6m 넘는 게 신고 맞고요. 높이 8m 이하, 이것도 범위죠. 8m의 기계식 주차로 외벽이 없는 것을 설치할 때는 신고하라. 이것만 8m 이하. 이건 너무 외벽도 없는 기계식 주상 8m 넘어서 위험해서 안 된다. 이것만 특이하게 이하인데 이하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높이 5m의 광고탑을 설치할 때는 신고하라. 자, 우리 광고탑은 기준이 뭐예요? 4m, 4광이니까 4m 넘는 것이죠. 5m니까 4m 넘는 것에 딱 속하네. 5번의 건축에 딸린 높이 3m의 담장을 설치해서는 신고해야 된다. 3m 담장이니까 이건 2m 넘는 담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딸려 있기 때문에 틀린 거라고. 딸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공작물은 항상 건축물이 아닌 것을 전제로 공작물이기 때문에 건축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딸려서 설치한다면 이거는 건축물 자체가 돼버리잖아. 우리 건축물 개념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에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죠. 그러면 여기 담장은 딸린 시설물 건축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축 허가나 신고 속으로 충분한 것이지 별도로 공작물을 신고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래서 난이도를 높인 거예요. 자, 26번에 대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대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대손에서는 그거 일단 구별하지. 3자 나오는 거. 자, 우리 주로 일부 철거에서 했던 건축물의 3요소랑 관련 있는 기둥, 지붕, 틀, 내력, 벽, 여기다가 보. 요것이 3일한주랑 관련되어 있는데, 이 3일한주도 물론 내력벽은 벽 면적이라 30 이상이죠. 나머지 기둥보, 지붕틀이 3개 이상인데, 특히 내력벽은 외벽의 마감 재료랑 비슷하게 제가 보시라고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30 이상 3이라는 숫자가 증설 해체 앞에 붙는 게 아니고 수선 변경 앞에서만 붙어 있다. 증설 해체는 자체로 세기 때문에 그 정도 숫자가 안 돼도 대손이다. 그러면 끝난 거지. 자, 1번에 건축의 주요 구조에 대한 수선 변경이 아닌 경우에도 대손이 될 수 있다. 그냥 이게 맞는 거죠. 주로 대손이 크게 고치는 것이라 주요 구조 선되는 게 대손이지만 아닌 경우도 들어가잖아. 아닌 경우가 4번 아닙니까? 외부 형태나 담장 변경하는 거? 외부 형태나 담장은 주요 구조가 아니잖아. 그러나 대손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다른 거를 이제 틀린 거를 잘 보시라면서 문제 냈고 1번 정도 내는 것은 그냥 정답은 좀 간단하게 찾아보라 그랬는데 이것도 또 1번을 아니고 또 다른 거 찍으신 분이 있더라고. 1번이 그런 경우 있다. 맞아요. 2번에 외벽의 마감 재료 10제곱미터 증설해체죠. 그러니까 대손이 아니다? 대수선이다 그래야지. 증설해체는 면적에 상관없이 수선 변경이 30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틀렸고 3번에 기둥 2개를 수선하면 대손에 해당한다. 수선이죠. 기둥, 보, 지붕틀은 3개 이상 수선 변경이 돼야 대손이니까 요거는 대손이 아니죠. 2개에 불과하니까.
4번에 경관지구안에서 외부 형태나 담장 변경하는지 대손해다. 이것은 미관지구에서만. 미관지구에서는 외부 형태나 담장 변경하는 시 미관을 해치는 위험한 일이 되기 때문에 대손에 포함되는. 연립주택의 세대간 경계백을 수선명하는 대손이다. 연립은 아니죠. 경계백 손대는 것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지 큰 주택인 아파트나 연립은 위험해서 안 된다. 27번이 다음은 도시지역. 비도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업지역.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전면적 적용대상 지역이잖아. 그 건축의 모든 규정이 다 적용되는 사람 많이 사는 곳, 전면적이고요. 이곳을 제외한 지역, 나머지 지역에서 건축의 일부 규정을 정하지 않는 사항을 열거하는 거죠. 즉 이 사항은 전면적에만 적용되는 6가지 사항을 얘기하죠. 전면적에만 적용되는 6가지 사항은 전면적 외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요거를 적용 안 하고 나머지만 적용되니까. 다음 주 그 사항이 아닌 거. 자, 이런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6가지 사항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저도로 관계. 1번 얘기잖아. 대저도로 관계.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 사람 많이 사는 곳에서는 직접 접하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잖아요. 농촌 같은 데서는 직접 접하지 않아도 논밭을 통해서 다닐 수 있다 그랬죠?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 규정이 대저도로 관계입니다. 그럼 여기에 관련된 거 3가지가 또 있잖아. 그 중에 하나가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2번 얘기죠. 자, 원래 지금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접하지 않은 대지가 있다. 그런데 저쪽에 뭐 지방도라든지 국도라든지 일반 도로에는 접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지방도로를 이쪽으로 우리 집 앞으로 하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허가권자에게 도로 지정을 신청해서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해줘서 집 앞까지 오게 만들면 그게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이거든요. 관련된 규정이야.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또 뭐가 있어요? 관련되는 규정 중에 건축선 지정과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까지가 있잖아. 건축선이 대저도라 접한 부분에서 건축선 한계선이 건축선이잖아. 관련돼 있죠. 건축선이 지정됐으면 건축선 침범하지 말아라. 이게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이니까 그거까지가 들어가고 나머지 2가지가 4번, 5번이잖아. 방화주간의 건축물. 태형화재 생길까봐 통제하는 거. 농촌에서는 그럴 일도 없다 그랬잖아요. 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이 있는 대지가 잘게 쪼개지는 그런 막는 규정인데 한가한 곳에서는 사람 거의 적은 곳에서는 땅값 싼데 이렇게 잘게 쪼갤 사람도 없고 따라서 통제할 필요도 없다. 전면적으로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나머지는 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게 아니 건축에 높이지 않으면 이게 가로구역을 높이지 않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로구역에 있으면 이건 다 어디나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어디나. 또 여기는 안 되지만 건폐율과 용적률도 어디나 적용되는 규정이죠. 건폐율과 용적률 예를 들어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20% 80% 내에서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건폐율 용적률을 높이지 않처럼 이런 주로 쓰이는 건축 기준은 어디나 다 적용되는 규정이야. 다. 일부 적용 대상 지역에도 적용이 되죠. 그런 것들은. 그렇게 공부하는 거. 건폐율과 용적률을 낼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다가. 자, 건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거. 자, 건축가 나오면은 허가권자 그 틀이 딱 생각이 나야 되죠. 자, 원칙. 허가권자는 원칙상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수, 구청장이며. 자, 개별적인 허가에 불과하니까 시장수, 구청장이죠. 자치시, 자치도지사는 그 사람이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시도지사는 허가권자 되지 못한다. 시도지사에서 도지사만 안 되지 시자가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자, 여러분 예외로 대형 건축물. 자, 대형이 뭐예요? 대형이 층수로서는 몇 층 이상? 21층 이상. 연면적은 10만 이상.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연면적 21층 10만 이상 중에서도 공장 창고는 제외된다는 거 많이 냈어. 그죠? 공장 창고는 제외. 자, 이런 대형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서 짓는다. 그러면은 구청장이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 허가권자가 되잖아. 그런데 도에서 짓는다 그러면은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니고 승인권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도에서는 시장수가 허가를 내야 돼 도지사 승인을 받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도지사가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도지사만 안 된다 그래야 된다고요. 이번에 공장의 건축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1년 내 공사 착수를 안 한다.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공장이니까 3년이 돼야 돼. 일반적인 착수기한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예외잖아요. 이거는 공장. 자, 여러분 요거 할 때도 또 단순히 그냥 공부했으면 틀리는 거지. 자, 제가
건축법 주택법에서 나오는 숫자 중에 몇 년은 대부분 2년이다. 그렇지 않은 135 대변자가 하나만 기억해도 좋다. 다음은 좋지만 135 중에서 3이 가설호텔의 존치기한이 3이고 1호가 1이 건축 허가나 신고 착수가 1이었죠. 주택부상 사업 승인 받은 착수가 5년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건축 허가 착수 1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원칙이 허가 신고 착수가 1년이지만 공장은 넓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요거는 착수기한을 3년 따로 예외를 인정한다 했던 거. 뒤에 이때 착수 안 하면 취소해야 된다는 맞아요. 다른 데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는 신고 효력 자동 상실처럼 같이 다루기 위해서 허가 취소해야 된다는 맞는데 1년이 틀린 겁니다. 3번에 30층의 건축물을 특별시에서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의 허가, 30층짜리라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21층 이상에 속하죠? 그러니까 특별시장 허가 맞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4번에 연면적가 10만 이상인 공장이나 창고로 광역시에서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라. 자, 10만 이상이지만 공장 창고잖아요. 그러면 누구 허가? 구청장이 돼야지. 광역시니까 구청장의 허가가 되겠죠. 공장 창고니까 제외. 자, 초고층 건축을 특별시에서 지으려면 구청장? 무슨 구청장이 이런 큰 거를, 초고층은 50층 이상이니까 21층에서 속하는 건데 특별시장의 허가 이렇게 되겠죠. 29번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시도 시군구에 둔다? 아니에요. 중앙에 국토교통부에 둔다 그랬습니다. 분쟁 전문위원회는 분쟁 국토교통부에 두는 거예요.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은 건축분쟁 전문위의 소정 대상이 아니다. 이다. 모든 분쟁 다 들어가. 건축 관계자, 기술자, 주민 간의 분쟁까지 다 들어갑니다. 3번의 조정이나 재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신청해야 된다. 자, 여러분, 분쟁에서는 그 조정과 재정의 차이를 좀 아시라고 했어요. 그죠? 조정이 좀 더 당사의 자율적 해결 수단이나 좀 더 간단하고, 재정이 좀 더 센. 그러면 신청 단계에서 둘 다 합의가 아니잖아요. 조정은 1인 이상의 신청, 재정이 합의잖아. 조정은 혼자 신청해도 다른 신청 모르는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수락 안 하면 그뿐이기 되기 때문에 혼자 신청해도 상관없어. 그러나 재정은 합의로만 신청하게 돼 있는 차이점. 4번의 건축분쟁 전문위원 당사자 조정 신청을 받은 때는 60일, 재정은 120일. 이게 맞잖아요. 보통 주민 간의 분쟁, 주민에 관련된 거 보통 조정이 60일로 보시되, 재정은 그보다 세니까 이것의 2배인 120일, 이렇게 제가 판단하라고 했던. 4번의 분쟁 조절이랑 감정 진단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항상 관련된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최우선이에요. 합의로 정하면 좋아. 누가 얼마 부담, 합의로 정하는 게 최우선이고, 합의가 안 될 때 조정을 해서 정해줬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것이지. 그리고 여기 안 나온 내용 중에 위원수다라면은 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재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당사자가 둘 다 수락을 하고 기명날인했을 때 합의된 효과가 생겨버리죠. 수락을 전제로. 그런데 재정은 재정부서 정본이 통과된 때로부터 수락도 상관없어. 60일 내 소송 제기 없이 기간 지나가면 합의된 효과가 생기는, 그것도 둘의 차이 중에 하나 다 말씀드린 겁니다. 30번에 다음 중 건축법상 대저들의 관계 규정에서 도로가 될 수 없는 것. 여러분, 대저들의 관계에서 도로가 될 수 없는 것은 도로에서 최소 사람은 다녀야 된다 그랬죠. 사람이 못 다니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라면은 목숨 걸고 다녀야 된다 그랬잖아. 위험해서 안 된다 그랬잖아. 그거는 소용없어. 접해도 그거 찾는 거. 1번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나 보행은 가능한 3m인 도로. 자, 도로 예외 중에 하나죠. 계단식 도로처럼 차량 통행은 불가능하지만 사람은 가능한 것이라면 너비 3m 이상이면 인정받잖아요. 3m니까 딱 3m 이상에 들어가잖아. 길이 10m 이상 35m 미만의 막다른 도로로서 너비가 3m 이상인 도로. 자, 우리가 막다른 도로는 10, 35를 기준으로 해서 세 단계로 끊죠. 10m 미만, 10에서 35 사이, 35 이상에서 각각 2, 3은 6 했던 거니까 10에서 35 사이니까 3m 이상 도로 딱 여기 도로 접하면 훌륭하죠. 3번은 보행 자동차 둘 다 가능한 너비 4m, 이게 원칙적 도로죠. 4m 이상으로서 국계법상 고시가 된 거 당연히 들어가죠. 국계법은 다른 법에는 고시 다 들어가고, 허가권자 지정 고시형, 허가권자 지정 도로까지 다 들어가잖아. 4번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5m 도로로서 보행이 불가능하다. 폭을 떠나서
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만 다니시고 보행이 불가능하고, 보행이 최소 가능해야지 접한 부분을 써서 다니지.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 요거는 5번은 4m 예정도로죠. 예정도로도 도로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했던 거. 31번 건축협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건축협정, 개성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협정구역의 전부 내부를 대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는 건데, 협정 체결할 때는 건축할 사람, 당사자인, 토지건축 소유자, 지상권자 4분의 3이 아니고 전원합의로만 체결한다 그랬잖아. 전원합의 한 사람도 반대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만약 반대한다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냥 대지별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특별 구속받게 한 거 안 돼. 전원 합의로만, 전원 동의로만.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어디에 지정할 수 있냐를 묻고 있죠. 지구 단위기의 구역 또는 우리가 새로 개발할 곳이니까 지구 단위기의 구역에 체결할 수 있고, 정비사업 중에서는 반쪽짜리 하는 두사업, 개선사업, 관리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여기서는 시행자가 주택 손대지 않으니까 지을 사람이 토지등 소유자 본인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3번이랑 1번 구별하셔야 돼. 협정서를 작성하여 시장, 어수구청장, 협정 인가권자는 보통 허가자, 이건 맞아요. 대안 똑같은데 건축주를 폐지할 때랑 구별해야 돼. 폐지할 때는 협정자가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인가받으라. 과반수 동의라는 거. 아까 체결할 때는 전원 동의로만. 원래 폐지할 때는 기본적으로 같은 절차여야 돼요. 그런데 여긴 다르게 해놓은 게 특이한 거지. 체결자 과반수 동의로. 이것도 다른 체결할 때처럼 전원 동의로, 전원 합의로 폐지할 수 있다 그러면 영영 폐지 못해, 거의. 그래서 과반수 동의로 하는 거예요. 이 특수한 구속을 계속 받아야 된다니까. 처음 체결할 때는 뭐 한 사람도 반대하면 그냥 원래대로 가니까.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 반대해서 폐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 특수한 제한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과반수. 근데 4번에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착공신고를 한 경우, 혜택을 받아 이미 착공신고까지 했다. 그러면 착공신고 하자마자 바로 폐지를 한다면 혜택만 싹 받고 구속은 안 받겠다는 얘기니까, 이때는 착공신고로부터 20년 지난 후에만 폐지 인가를 신청하고, 20년 동안은 그 특수구속에 묶이라는 얘기예요. 20년 지난 후에만 폐지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5번의 건축협정구역에서는 대지의 조경이나 부설 주장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협정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이게 혜택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있지만, 예를 들어 조경을 개별 대지마다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통합해서 마을 숲을 만든다라든지, 주차장을 개별 대지마다 안 하고 통합해서 마을 공동주차장을 만들어서 같이 이용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특례입니다. 자, 32번 주택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증축의 개념으로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인데, 증축을 지금 전제해서 묻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증축할 때는 일부가 얼마냐 하는 거를 따로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 일부가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 전용 면적의 10분의 3, 30% 내에서. 물론 대상이 85제곱미터 미만 작은 공동주택이라면 좀 더 넓게 40%가 적용되는 예외가 적용되는데,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15랑 관련돼 있다, 이렇게 항상 했던 거. 그래서 1번이 증축을 통한 리모델링을 하려면 원칙으로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어야 된다. 15년이 지나야지 가능합니다. 대수선을 통한 리모델링 할 때는 몇 년 지나야 돼요? 10년. 이건 증축이잖아. 이번에 전용면적 7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전용면적 70제곱미터인 아파트예요. 구체적인 70. 전용면적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10분의 4까지 가능하잖아. 이건 예외 규정이 적용되죠. 다른 얘기 없으면 그냥 10분의 3이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이렇게 예외를 따로 물어봤다. 85 미만에 속하죠? 85제곱미터 미만에, 70이니까 85 미만에 속하니까 10분의 4까지 가능합니다. 틀렸고, 3번의 증축 한도는 전유 부분의 면적으로 계산하죠. 공유부는 별도로 하는 거, 전유 부분 면적만 갖고 계산하는 거. 4번의 세대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할 때는 세대 얼마까지 가능해요? 기존 세대수의 15% 내에서. 이것도 15고. 5번의 기존 층수가 20층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면 최대 3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자, 우리 수직 증축하는 게 위험해서, 이것도 15층 이상일 때 3개층, 15층에서 14층까지가 2개층이잖아. 그러면 20층짜리면 15층 이상에 속하니까 3개층까지 가능하다.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33번에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등록사업자는 주택법에서 민간인 못 믿어서 민간인 국장에게 등록기준 가져 등록했을 때 인정하는 게 등록사업체고, 못 믿어서 부과하니 이렇게 인정하니까 공공이라든지 민간인 중에서도 등록사업자랑 같이 할 때는 따로 등록 안 해도 된다. 그런 걸 아시면서 등록 대상까지 아셔야 되지. 토지주택공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할 필요가 없다. 공사니까 등록할 필요 없다가 맞는 거죠. 믿어주는 공사니까. 연간 등록은 연간자가 붙어요. 사업 대상과 다릅니다. 연간, 자, 원칙이 20호 20세대죠. 도시형이 30세대고, 그러면 20세대 이상의 연립, 보통의 공동주택이잖아.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연립주택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국장에게 등록 국장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3번에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안 와도 돼요. 자, 우리 등록사업자, 주택조합 민간인, 고용자도 민간인인데 주택조합 고용자 같은 경우에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때는 등록사업자에게 일을 맡기기 때문에 따로 등록할 필요 없다 했던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단독으로 한다면 그때는 등록을 해야 되죠. 4번에 연간 20세대가 도시형 생활주택. 이건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에 30세대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때 등록해야 될 대상. 도시형 생활주택만 혜택 중에 하나예요. 원칙 20호 20세대에 대한 예외, 도시형은 30세대. 그래서 틀렸고, 5번에 연간 만 이상의 대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국장에게 등록하라. 맞고요. 자, 34번은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된다. 우리 등록 대상과 사업 승인 바로 비교해 보라고 그냥 만들어냈어요. 동시에 나오긴 힘들지만 공부용으로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틀리게 작성해진 것은, 사업 승인 대상에서는 연간이 없고 사업 1회당 규모라는 게 차이점이고, 원칙이 30호 30세대가 되잖아. 근데 50호 50세대짜리 예외 두 가지씩 있는 걸 따로 기억하시는. 1번 한옥과 공공택지를 일단체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이다. 이것이 50호 이상이에요. 다른 단독은 30호. 이 두 가지, 한옥 설치 장려 공공택지 두 가지가 50호 이상. 이게 혜택이라 했잖아. 50호 이상에. 우리 공동에서 50세대 이상은요, 일정한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와 반쪽짜리라는 두 정비구역이죠. 그죠? 그러면은 아파트는 그렇지 않으니까 보통의 경우 속하니까 30세 이상. 도시형 상식의 원룸형은 50세, 이게 30세대 이상이 돼야 되죠. 원룸형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30세대가 됩니다. 도시형 중에서 원룸형은 과거부터 이미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장려할 필요 없고, 일정한 요건을 가진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 활성화를 위해서 50세대 이상부터 사업 승인 받으라는 혜택을 주시죠. 거기서 일정 요건이 면적은 최소 30 이상은 돼야 되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 이건 같이 해야 되지만 그러고 웬만한 거 다 들어가. 내긴 좀 힘들고, 어쨌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가 50세대 이상 중에 하나지 원룸형은 아닙니다. 30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세대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30세대. 자, 리모델링은 원래 건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승인 대상이 아니에요. 원래 리모델링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세대수를 증가하는 부분만 건설 파트가 되고, 이것이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 승인이 되잖아요. 주거환경 관리사업, 반쪽짜리라는 관리사업, 개선사업도 들어가도 괜찮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는 관리사업, 이 사업 둘 중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소유주가 스스로 짓는 것이라 정비법이 아니고 주택법에 따라 짓는데 50세대 이상부터다. 맞고요. 자, 35번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용지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국가나 지자체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거나 조합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국군지 매각을 원하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다. 저번 주에 한 거라 이거는 이제 훨씬 기억이 살아있겠죠. 그죠? 바로 알겠죠? 이번에 국공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한 자가 2년에 사업을 안 했다. 왜 샀느냐? 환매 취소. 1.3 아니고 2년. 응? 3번에 공공사업체가 국민주택 건설할 때는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수용 사용, 주택부상 수용 사용의 요건이 제일 까다롭다. 도심계획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사업체만 가능하다. 다른 법에 한 수용 사용은 민간인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만 공공사업체만 되고, 여기만 국민주택 건설 관련 이 두 가지 조건 다 채웠을 때만 수용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맞고요.
이때 사업계획 승인을 공통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여기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권을 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업인정 받은 거로 본다. 평범하지. 아까 개발법이 특이하다 그랬잖아 제가. 4번에 사업주가 국민주택 용지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채비지매를 요구할 때는 국민주택 용지로 쓰고자 한다면 모든 사업주는 다 돼요. 수용사항보다는 조금 완화되어 있죠.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했다. 그러면 채비지 청면적의 최대 2분의 1 반 범위 내에서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맞고요. 5번에 위 사의 경우 채비지 양도가격은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감정 가격으로 한다. 그래야지. 예외적으로 임대주택 등 이런 특수한 경우면 조성 원가로 할 수 있다잖아. 할 수 있다. 채비지를 시행자가 땀 흘려서 일하고 받은 대가인데 일반적으로 손해봐서 하는데 원칙이 감정가, 예외가 조성 원가로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36번에 주택상환 사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사업에서 필요한 경우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주택조합은 안 되지. 누가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이게 민영주택의 재원이라. 공공 중에서는 민영주택 LH공사가 제일 공급하니까 토지주택공사만, 민간인 중에서는 등록사업자만. 여기 나오는 주택조합은 여기 발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니까. 예를 들어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한다라면은 전문가 등록사에게 맡기니까 등록사에게 발행권을 주면 충분하고요. 만약에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하기 싫다, 혼자 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하는 순간에 등록사업자 자체가 돼버리거든요. 그때 발행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주택조합은 발행권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처럼 토지주택공사 등록사가 발행하는데 이때는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은 때 하나에 발행할 수 있다. 여기서는 토지주택공사를 빼야 되는 거지. 민간에 대한 차별이잖아. 에? 큰 채권이라, 주택 하나 받는 큰 채권이라 혹시 등록사가 발행했다가 책임 못 질까 봐 공공은 필요 없잖아. 주택선수는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기명증권이지. 주택 하나 받는 큰 채권인데 이걸 어떻게 채권 소유자도 표시 안 하는 무기명 열차 표식으로 발행할 수 있겠습니까? 기명증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명증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때는 취득자의 성명화 주소를 사채 원부의 기재로 요청,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기명증권이라. 4번에 주택상환세 파환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 초과금지. 3년 초과금지. 이 경우 상환기간 계산하는 게 특이하다 그랬죠. 상환기간은 사채 발행일로부터 주택 공급계약 체결. 이건 뒤는 맞아. 주택을 직접 인도할 때가 아니고 공급 계약 체결까지만 되면은 상환됐다라고 보는 거. 이건 맞는데 10년이 틀린 거죠. 5번에 주택상환세를 일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이것이 주택상환세 고유 특성이잖아요. 이것만 주택받는 채권이라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금지에 걸리기 때문에 원칙은 양도하는데,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양도가 되죠. 그냥 이거 맞잖아. 그냥 이게 맞는 거지 뭐. 37번 주택건설 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사업주체, 주택조합을 제외하니까 원칙대로 답하시면 돼요. 사업주의 저당권 설정이 제한되는 기간. 자, 우리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정자의 사업주체가 저당권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그때부터 모집은 충분하니까. 이걸 만약에 주택조합이 하는 걸로 한정해서 물어봤다면 예외가 적용되죠. 그때는 입주자 모집 없으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라고 나가게 되겠지. 그러나 여기는 아니지. 그리고 뒤는 똑같죠. 소유권 이전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날, 사업자가 통관 입주 가능과 같은 얘기야. 둘 다 아무거나 써도 돼. 이때로부터 60일까지니까 답이 4번이 되는. 38번 주택 공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주택 공급. 자, 등록사업자가 주택에 입주를 모집할 때는 시장은수구청의 승인. 이게 모집 승인 아닙니까? 시장은수구청. 누가? 등록사업자. 여러분, 공공사업주체는 믿어주기 때문에 승인 신고 다 필요 없죠? 그러니까 민간이니까 주택 입주 모집할 때는 승인받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에서 입주를 모집하려는 경우는 시장은수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니까 맞는 거야. 공공이니까 승인 필요 없어요. 3번에 민간사업주가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시장업체 승인 신고지. 주택이 승인이지 복리시설은 상가나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단한 신고로 충분하다 한 거. 복리시설은 신고입니다. 4번에 지방공사가 청주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입주를 모집할 때는 시장업체 승인을 받지 않는다.
자, 부동산 투자 회사지만 공공에 속하는 사람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했다라면 공공처럼 봐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승인받지 않는다가 맞는 거지. 공공이니까. 5번은 사업자는 국가요금자나 장애인에게는 입주자 모집 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특별 공급을 얘기하고요. 39번에 농지 소유 상한제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거. 근데 이것도 이거 맞출 줄 알았더니만 이것도 외로 많이 들으신 것 같더라고. 자꾸 1번을 찍어서 왜 1번을 그렇게. 상속받은 자는 1만 제곱미터 이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거 틀리잖아. 상속받은 자 중에서 어떤 말이 들어가야지?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지금 여기서 또 요거 1번을 또 이거 옳은 것이라고 체크하신 분 있죠? 에? 있다니까 분명히. 항상 소유 상한제는 경영 안 하는 사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상속, 이농, 체육, 주말 체육농. 이농이나 주말 체육농은 자체가 농사 안 짓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나 상속은 상속받았다는 것만으로 경영하는지 안 하는지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속받은 자라면은 그 중에서도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이 들어가면 맞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표현대로 하면 상속받은 자 경영하는 사람도 1만 소유상한 걸린다니까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틀렸고. 2번에 5년 이상 경영하는 이농한 자는 이농의 소유농지에서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8년 이상 경영 이농. 3번에 상속농지나 주말 체험농 농지는 한국노동조합원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되는 경우는 소유상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은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원래 소유상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1년 내에 팔아야 되는 처분 의무가 생기는데 이 규정을 이용하면은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그 규정인데요. 여기서는 주말 체험 영농 농지가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상속과 이농 같은 경우 이걸 이용할 수 있지. 주말 체험 영농은 본인이 취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남에게 못 빌려주는 사유에 들어가죠. 임대 사용도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잖아. 주말 체험 영농. 그래서 이걸 이용을 못 한다고요. 4번은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세대 원당 1000 미만의 것에 하나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취명 영농은 1000 미만 맞아요. 그런데 세대 원당이 틀렸지. 원을 빼세요. 원을 빼시면, 원을 지우시면 맞아. 세대당.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많이 쓰려면 세대원 전부가 세우는 총면적 그렇게 많이 적으시든지, 그거 적기 싫으면 원만 싹 빼면 돼. 에? 각 세대당에도 같은 표현이죠. 세대당, 세대원당이 아니지. 세대원 전부가 세우는 총면적. 5번에 소유상을 초과하여 소유가지고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1년 내 초과 소유권 처분하라. 이게 처분 의무 얘기잖아. 처분 의무가 발생하면은 1년 내 팔아야 되는 건데 초과 소유분만 판다라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이때 안 팔면 미처분 시 시장은 소유자는 6개월 내 처분할 것을 명한다. 이게 처분 명령이죠. 처분 명령 다시 6개월 내 처분할 것을 명하는 게 처분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이에 응하지 않아서 명령 내려도 안 따라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되잖아요.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이 농지의 20% 1년에 한 번씩이죠. 그걸 물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맞는 거잖아. 40번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는데 농지를 일시 사용하라는 자는 시장문수구청장의 허가. 자, 원래 농지 전용은 원칙적 허가권자는 농장이에요. 농장. 그런데 이거는 잠깐 쓰는 가벼운 허가이기 때문에 농장이 아니고 시장문수구청장이다 라는 거 확인해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리고 농지의 타용도 있어야 하는 허가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많이지만 맞아. 농지를 딴 것으로 잠깐 썼으면은 반드시 쓰고 나서 농지 복구 조건을 붙이게 돼 있어요. 다른 데는 조건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 있지만 여기는 농지 복구 조건을 반드시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전용은 최종 농지가 망가지지만 일상허가는 농지 복구되기 때문에 농지가 안 망가지는 게 특징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물은 건 아니지만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전용할 사람들은 농지 보존 부담금을 미리 다 납부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타용도 있어 허가만 안 내죠. 농지 복구되니까. 또 하나도 예를 들어서 다른 전용할 사람들은 전용 허가 협의 신고 마찬가지죠. 다 농지를 농지 외의 전답과선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어야 돼. 전용할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만 안 된다 그랬죠. 농지 지목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이 특성 때문에 그렇죠. 3번에 3, 4, 5번이
일상 허가 대상은 그냥 셋을 다 나열을 해놨어요. 요 세 가지밖에 없잖아. 간이시설, 주목사업의 현장, 사무소, 토속광물, 세 가지 일상 허가 대상 세 가지 단데 일시가 몇 년이냐 그걸 바꿔낸 거죠. 3번에 간이처리시설 같은 것은 7년이 한도죠. 7년 내에 허가받을 수 있고. 근데 4번이 틀린 게 주목사업의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몇 년이 아니잖아. 그죠? 주목적 사업에 필요한 기간이죠. 주목사업에 필요한 기간 동안에 써야 되잖아. 그 다음에 토속광물이 5년이 되는 것이고 그건 맞고 4번만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걸 그래도 한번 훑어봤는데 또 2회 때가 되면 이제 또 추석을 또 딱 지나고 또 2주가 되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추석이 시험 한참 전에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그 점은 나아요. 그래도 추석 때 내내 놀지 말아요. 배에다 자꾸 뭐 채우는 것보다 머리에 채우는. 자, 하여튼 어쨌든 추석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쳤습니다.